안녕하세요. 오늘은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그 시작으로 본다. 물론 아테네만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이미 민주주의가 있었고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다 한다. 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아테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그리스 상황을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의 그리스는 땅을 가진 귀족들과 땅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로 크게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이다. 물론 노예도 있고 다른 계급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계급은 지배층이자 무기와 재산을 가진 귀족 계급과 상인, 자영농, 장인들로 이루어진 피지배층인 평민들이었다. 기원전 8세기가 끝날 무렵 리디아 지방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동전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의 부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그 이전에는 주로 물물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부의 축적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화폐의 등장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또한 화폐는 고리 대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귀족들의 돈놀이가 시작되면서 귀족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자영농들은 노예로 전락해 갔으며 소장농이나 농노로 바뀌었다. 반면 그 시기 상인 계급은 화폐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귀족들은 상인 계급을 무시했지만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사들이며 부를 착실하게 쌓아나갔다. 자영농들은 귀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귀족들의 배를 불리느니 비슷한 출신인 상인들에게 땅을 파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다. 재산이 축적되자 상인들은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수의 가난한 일반 평민들의 지원을 얻으려 했다. 그러자 귀족 계급과 상인을 중심으로 한 평민들과의 계급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기원전 7세기 솔론이 등장한다. 솔론은 몰락한 귀족 출신의 시인으로 직접 무역을 하는 상인이 된다. 솔론은 상인이 되어 주변의 문물을 보고 배우며 해외를 돌아다닌다. 그 시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뭔가 배우지 않은 날이 없다. 솔론은 재산을 축적하여 아테네로 돌아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론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평가했다 전해진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솔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환대하며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헤로도토스를 읽으며 알아보기로 하자.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 솔론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귀족들은 솔론이 귀족이면서 부자라서 좋았고 평민들은 그가 인간적이라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다. 솔론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아테네와 경쟁관계에 있던 메가라라는 도시가 있었다. 둘 다 항구 도시로서 살라미스라는 섬을 확보하려 하였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살라미스 섬을 아테네에 방해해도 불구하고 메가라가 점령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아테네 사람들은 메가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우리도 말하기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서로 언급을 회피하기도 하니 그때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다. 아무튼 솔로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한다. 모두가 미친 사람 취급을 하자 아고라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읊었다고 한다. 시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라 한다. 살라미스를 내준 게 아테네이구나. 나는 차라리 폴레간드로스나 시킨노스 사람이라 불리겠다. 지중해 전체가 떠들거다. 살라미스도 내준 아테네인이라고. 이제 진격할 때가 아닌가. 아름다운 살라미스를 위해 싸우자. 우리를 짓누르는 수치를 벗어던지자. 미친 시인의 시를 듣고 아테네 사람들은 순간 애국심에 불타올라 살라미스로 진격하고 솔론은 앞장서서 살라미스를 메가라로부터 빼앗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솔론은 정치의 주역으로서 계급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 부상한다. 이 무렵 그리스의 상황은 계급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각 지역마다 파벌이 만들어졌다.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 정치를, 평지에서는 과도 정치를,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혼합 정치를 주장하며 제각기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더구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토지 소유자인 귀족들은 자영농의 파산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러며 부를 축적하자 시간이 남아 돌았다.
남는 시간 동안 정치에 전념하게 된다. 정책을 위반하고 전쟁을 했으며 판사 노릇도 했다. 귀족의 반대편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있었다. 대부분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작농과 농노였다. 소작농은 수확의 6분의 5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6분의 1로 연명했다. 살기 힘든 농민들은 노예가 되어갔다. 견디다 못해 부쳐먹던 밭을 떠나 도망가면 노예가 되었다. 땅과 권력도 몇 사람의 소유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운명이었다. 귀족들은 아테네 사람들을 점점 노예로 만들어갔다. 반면 항구에서는 상인들이 성장했다. 상인들은 귀족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었고 머리가 좋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여행을 좋아했다. 귀족들도 곡식과 자신들이 생산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는 상인들과 옹기장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반면에 농민들은 평민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과격하고 숫자가 많았다. 상인들은 비교적 온건하고 협상을 할 줄 알았다. 가난한 농민들과 농노들은 귀족과 싸우려면 상인과 장인들과 힘을 합쳐야만 했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 조정자를 한 명 지정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을 주도하게 했다. 이때 조정자로 뽑힌 사람이 솔론이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은 개혁에 관한 정권을 행사하는 집정관에 취임했다. 여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솔론은 모두가 평등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 말했으며 이것이 부자와 빈민 모두에게 호감을 주었다. 부자는 재산은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말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양편은 모두 솔론에게 희망을 걸었으며 그가 정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정책을 세우도록 그를 지지했다. 솔론은 아폴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그대가 키를 잡아 배를 조종하라. 혼란한 아테네는 그대를 따라 뭉치리라. 친구들이 모두 솔론에게 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왕이 되라고 권고했지만 솔론은 왕이 되기를 사양했다라고 한다. 솔론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농노를 구하는 것이었다. 귀족들이 차지한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며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긴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다음 남은 빚을 탕감했다. 또한 해외로 팔려간 노예들을 나랏돈으로 다시 사들여 땅을 주고 자유를 주었다. 물론 솔론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평민이었다가 귀족들의 횡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다. 이 조치로 부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해먹은 걸 토해내게 한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노예가 되는 제도를 폐기했다. 그리고 화폐개혁과 경제사회적 개혁들을 단행했다. 대부분 귀족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상속법의 경우에는 귀족들이 죽으면 자손들끼리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게 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 오늘의 주제인 민주주의에 결정적 공헌을 하는 개혁을 단행하는데 귀족들만 담당했던 공직을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물론 솔론도 한꺼번에 개방하지는 못했다. 솔론은 신중하게 하나씩 개혁을 추진했다. 처음으로는 출신을 따져 귀족만 독점하던 공직 독점권을 폐지했다. 그 다음으로 시민을 경제력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부유한 시민들은 가장 높은 공직으로 가는 대신 부담도 더 지도록 했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릴수록 세금이나 군역 등의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 가장 가난한 시민들은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군역도 노 젓는 일이나 경무장 보병 정도만 복무하면 되도록 했다. 아주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되는구나. 권력을 가진 자는 의무를 더 진다는 것은 요즘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네. 솔론은 신분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에 경제력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았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돈을 모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분과 경제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회에서의 투표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민회에서 귀족과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시대에 평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시민법정을 만들어 배심원제를 완성했다. 시민들이 민회에 참석하고 배심원이 되는 것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그 기초가 완성되었다. 시민들이 투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겠지. 그리스는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은 연설이 좌우한다. 라는 말처럼 국가의 모든 일을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뛰어난 웅변가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 시민이 웅변의 능력을 키워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솔로는 부자의 탐욕이 국가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에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법이라고 판단했다. 솔로는 아름다운 법만이 질서와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법의 힘으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 라고 말했다 한다. 솔로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시인이자 현명하며 정의로운 자로 그리스 사람들은 평가했다 한다. 하지만 계급 간의 갈등은 뿌리가 깊었고 솔론의 지위는 단단하지 못했다. 양쪽 모두가 불만을 표하자 솔로는 잠시 아테네를 떠나 여행을 다녔다. 이후 메가라와의 영토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농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참주가 되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권력을 잡지는 않았으나 솔론의 개혁 대부분을 그대로 따랐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기원전 510년경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시키려는 시도를 하다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솔로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은 후 늙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몰락 이후 클레이스테네스는 솔론이 도입한 민주적 요소를 확대하였다. 솔론의 정책에도 의회 연설이나 공무의 집행에 계급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주권이 진정 민중에게 있다면 아테네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민중이 행사해야 한다. 권력 크라토스는 민중 데모스에게 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데모크라토스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귀족과 부유층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클레이테네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주하였다. 클레이테네스가 도주한 사이 귀족들은 스파르타의 간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모든 민주주의적 변혁을 취소하려 하였다. 스파르타의 대사가 아테네의 귀족과 이러한 협상을 하는 사이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봉기하였다. 결국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귀족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클레이테네스는 귀환하여 집정관이 되었다. 클레이테네스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 시민을 호적에 등록하게 하고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대법원의 권력을 축소시켜 입법 기능을 없애 사법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전임 법관들이 자동으로 성원이 되는 방식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더 이상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위원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시민이 투표를 통해 국가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10년 동안 추방할 수 있는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였다. 도편 추방제는 민회에서 도기의 파편이나 조개 껍질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기에 도자기 파편이라는 뜻의 도편 추방제가 되었다. 추방 투표의 정족수는 최소 6,000명이었고 도자기 파편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정족수 이상이 투표하면 도자기 파편에 적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지목한 사람을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하였다. 기원전 487년 첫 도편 추방을 통해 추방된 사람은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파르코스였다. 아테네는 기원전 417년까지 시행된 도편 추방을 통해 모두 11명을 추방했다. 도편 추방의 절차는 먼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때 선동을 방지하기 위해 연설은 금지되었다. 이 투표가 가결되면 시민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도자기 파편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도편 추방은 당사자만을 추방하는 것으로 재산은 몰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중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도편 추방은 점차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기원전 417년 알키비아데스가 정적인 히페르볼로스를 도편 추방을 통해 제거하자 아테네 시민들은 도편 추방이 위험한 제도란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솔론과 페리클레스이다. 특히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사람이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건축가 조각 등은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92년 귀족으로 태어났다. 페리클레스의 스승은 다몬과 엘레아의 제논, 아낙사고라스가 대표적이다. 다몬으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제논은 제논의 역설로 유명한 사람인데 세상의 질서에 대한 것을 페리클레스에게 가르쳤다. 세상은 혼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칙에 따라 질서를 갖추게 되었는데 그 법칙은 이성이며 세상은 이성이 지배한다고 가르쳤다. 아낙사고라스는 과학자로
페리클레스에게 과학교육과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가르쳤으며 페리클레스의 통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감동적이며 아테네 전체를 흥분시키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니체는 페리클레스가 대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 그는 이성의 화신이었다.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예술적이고 통찰력이 넘쳤다. 라고 말했다 한다. 페리클레스는 인간 세계 위에 군림하는 신과 그 신을 지상에 구현한 인간을 믿었다. 신의 위대한 힘은 인간에게 구현되고 행복과 발전과 정의와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믿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는 발전한다고 믿었다. 신전과 신상을 지은 것도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닮은 인간을 숭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페리클레스는 두개골이 길어서 지혜로웠다고 알려져 있다. 조각가가 남긴 흉상에는 전부 투구를 쓰고 있어 사실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페리클레스가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민주주의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상위 2계층만 공직을 맡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공직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층인 소지주와 상공인들에게 공직을 개방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민회는 무급이었다. 민회에 참가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였기 때문에 페리클레스 개혁의 핵심은 공직사회의 문호의 개방과 급료지급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즉 최고재판소의 거부권을 박탈했다. 최고재판소의 특권을 박탈하자 최고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민회와 시민법정으로 넘어갔다. 페리클레스는 민회를 통해 거의 매년 전체 시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의 자리를 지켰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기원전 479년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고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테네는 막강한 해군력으로 동맹의 맹주자리를 맡았고 동맹의 자산 관리도 아테네가 맡았다. 페리클레스는 동맹의 회계를 아테네의 회계에 편입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동맹국끼리 평등한 관계였지만 아테네는 너무 강했고 다른 나라는 힘이 없었다. 동맹에서 탈퇴하는 나라는 아테네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당했고 조공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페리클레스는 권좌에 올라 장군으로서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다. 결국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의 제국으로 변하게 된다. 페리클레스는 전제군주가 되었고 제국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제국은 금세 부자가 되었다. 남아도는 재산으로 페리클레스는 예술작품을 제작했다.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맞서는 에게의 경찰이 되고자 했고 그에 따라 동맹국들이 낸 돈으로 아테네는 국책사업을 벌여 시민들에게 부가 돌아가게 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에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개의 신전들을 건축한다. 이 프로젝트로 아테네의 건축가 조각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국가에 돈이 많이 풀리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면 된다. 이 시대 활동했던 사람으로 페이디아스는 건축가 조각가로서 파르테논 신전을 걸작으로 만든 사람이다. 또 소포클레스는 비극의 작가로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등 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파르테논 신전은 웅장하게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이용해 기둥의 각도나 간격, 크기 등을 다르게 배열해가며 만들었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빛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변화하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보이도록 많은 기법을 도입해 신전에 도달한 사람을 압도하게 하는 멋진 건축물을 만들었다.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복제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테네에게 불멸의 명성을 안겨줄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0년을 이어져 오는 멋진 건축물과 유산들을 만들었음에도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아테네는 몰락하고 만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노예제도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이자 조공국들의 재산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였다. 또한 동맹국의 돈을 착복하여 만든 아테네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아테네의 부상을 지켜보던 스파르타는 불안감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결국 아테네는 패배하게 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따지고 보면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황금시대로 이끈 사람이자 아테네의 멸망을 앞당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군주였다. 그는 머리가 좋았으며 말을 잘했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좋았으며 그가 연설을 하면 아테네 시민들은 격렬하게 환호했다고 한다. 또한 아테네를 사랑했다. 아테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동맹국들의 돈으로 아테네를 살찌워 쇠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테네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사심이 없었다고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를 추진하지 않고 아테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사심 없고 지혜로우며 열정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전체를 아테네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의 애국심은 실제로 아테네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당시 아테네 인구는 대략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진다. 시민은 10만 명 정도였고 민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성인 남성 시민권자는 3만 명 정도였다. 정년기가 되어 군사훈련을 받은 남성 시민만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였다. 대략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였다고 추산된다. 노예나 어린이, 여성, 외국인들은 참정권이 없었다. 특히 여성은 매우 제한적인 권리만 인정되었고 공적인 활동은 금지되었다. 일정 기간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참정권이 박탈당했다. 그 당시 대부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과도정이나 귀족정을 취하고 있을 때 비록 한계를 많이 가지기는 하였지만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는 시행되었던 것이다. 델로스 동맹 이후 아테네의 시민권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로마의 시민권이나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시민권의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아테네 시민인 경우에만 태어난 자식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한다. 페리클레스와 아스파시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아스파시아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하니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의 축소는 아테네가 쇠퇴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실제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테네의 지형과 경제, 사회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 보면 된다. 또한 노예제를 그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기에 그 한계는 더 명확했다. 민주주의는 뜻하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져 생긴 낱말이다. 민중의 권력을 가진다는 생각은 그 당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오늘날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어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인 끝없는 당쟁이나 인기투표 성격을 띤 선거 같은 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되면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는 식의 의식들이 팽배하기도 하잖아. 국가와 민족을 향한 애정과 사심 없는 지도자가 더 간절해지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그리스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하고 웅변학원이 번창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으니 오늘날 입시학원보다 인기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회를 통해 정적을 쫓아내거나 제거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일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고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하여야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하지 않았고 사형을 언도받아 결국 죽게 되거든. 아무튼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긴 했어도 그리스는 인류에게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고 그 유산은 2500년 동안 지속적인 영감을 주어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인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한 정치체제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제도나 철학 또는 사상도 완벽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페리클레스의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한다. 정치라는 주제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기도 하지만 아빠가 말주변이 없어 오늘은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네. 다음번은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만나보기로 하자. 감사합니다.